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김소영은 마지막까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지난 6월이었죠. 이른바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국과수 모바일 정밀 감정에서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에 김소영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모자를 쓰고 저렇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마스크를 쓰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면서 김소영의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약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불필요한 높임말을 쓴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뭐 살해 의도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있으셨냐, 뭐 예. 준비하셨냐 이런 부분들은 범죄 피해자들이 볼 때는 좀 다소 좀 네네.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예. 하고요. 예. 아무튼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2명이잖아요. 물론 김소영 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의 주장대로 살인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가 2명입니다. 다수죠. 그리고 또 경찰과 검사가 수사하면서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어제 검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았다. 이런 부분들. 또한 그 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어떤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연쇄살인 범죄가 많이 벌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연쇄살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라져서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체포되거나 아니면 첫 살인 후에 2번째 살인 이전에 체포되면서 연쇄살인으로 번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김소영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2명이나 살해했습니다. 2005년생이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아마도 뭐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어린 나이에 연쇄살인을 범한 그런 범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어제 결심 공판에 종이에 적어온 최후 진술을 읽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당할 것이 무서웠다.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 이 의도를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소영이 그동안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 시간에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 민사소송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했고요. 예.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의아했기 때문에 이제 보도도 됐는데 예. 굉장히 높은 차원의 높은 수준의 생각과 고민을 해서 본인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더 불리해요. 지금 상황에서 형량을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드는 발언들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날, 재판 마지막 날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예. 특히나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의 분위기에 따라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적어와서 했다는 예. 부분은 사실 아주 영악하거나 또는 이 재판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법적인 네. 조력을 예. 받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살인의 고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사의 증명이 과연 성공했는지 성공할지 여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선고 기일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몸에서
약물이 나왔는데 무려 8가지나 되고요. 그리고 다 치사량이 넘는 그런 양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소영이 아무리 나는 뭐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약물을 건넨 건 맞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도 맞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예. 4월에 있었던 첫 번째 공판에서도 재판장이 검사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김소영이 언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살인고의 갖게 된 것인지를 증명해라. 이게 검사가 증명을 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4개월 동안 검사가 노력을 했고 과연 인정될지 여부가 앞으로 선고기일에 확인이 될 텐데 그러면서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살인의 고의라는 게 첫 번째 확정적 고의가 있죠. 죽이겠다. 또는 두 번째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이거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 이건 미필적 고의입니다. 예. 둘 다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살인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살인죄의 고의로 인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검사가 이 정황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으로 제시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약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부검했더니 치사량의 약물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약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체내에서 검출된 것이냐, 어떠한 경로로 체내에 들어간 것이냐. 검사의 주장은 김소영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한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거를 숙취해소제와 기타 음료에 타서 마시도록 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이 약물이 사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약을 다 갈아서 먹게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양도 치사량을 초과했다. 이런 부분들 거꾸로 보자면은 김소영이 정말 살해의 의도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죽을 수도 있다. 뭐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물의 종류와 또한 치사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어제 재판장이 직접 물어본 게 있습니다. 어제 했던 게 이제 피고인 신문인데요. 거의 재판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합니다. 피고인 김소영에 대해서 검사도 물어보고 또 변호인도 또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재판장도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재판장이 특히 이 약물 관련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집에서 빻아서 가루로 만든 거냐라는 걸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했어요. 김소영은. 그리고 재판장이 그럼 그거 미리 준비한 거냐? 그러게요. 예, 그랬더니 그렇다. 만나기 전날 준비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약물을 미리 준비했고 또한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루로 미리 전날 만들었다는 얘기는 계획성을 보여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면 왜 가루로 빻아서 준비를 했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김소영은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범죄 피해를 당해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걸 이용하려고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령 김소영이 과거에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즉각적인 제지 수단은 아니거든요, 이 약물은. 네네. 그리고 곧바로 제압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닙니다. 예. 그러게요. 즉 음료에 타서 상대방 남성이 자발적으로 마시게 만들어서 그 후에 약효가 발현이 되어서 그 후에 결국은 정신을 잃거나 쓰러지거나 잠들거나 이러한 아주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통해서 성범죄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건데 글쎄요, 과연 그러한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소영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챗 GPT였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에 수면제 관련 질문을 하고 GPT에 또 답변을 받았던 그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피고인 신문 할 때 검사가 이 부분을 제시하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포털 검색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됐었죠. 네. 또 그 후에는 또 동영상 전문 사이트의 예. 검색 기록이 또 중요한 증거가 됐었고 이제는 또 AI예요. 예. 그래서 AI에게 무엇을 물어봤는지 AI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가 제시한 거는 1월 19일 대화입니다. 근데 1월 19일은 이미 범죄가 시작된 다음입니다. 범죄의 도중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수면제와 관련된 대화였는데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러면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냐, 사망하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 후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 특히나 쓰러진 사람, 잠든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처벌 대상이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게 만약에 뭐 백보양보해서 첫 번째 범행을 하기 한참 전이었다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약물을 통해서 남성들을 재우거나 또는 살해를 한 그런 범행의 중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6건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6명이잖아요. 2명은 사망했고 4명은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범행의 중간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점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그런, 적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소영은 뭐라고 했느냐? 기억이 안 난답니다. 네, 기억이 안 난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설령 뭐 부인할 수가 없겠죠. 객관적으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물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뭐 해킹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인정이 안 됐을 것이고, 기억이 안 된다는 답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살인 고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다가 또 김소영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했던 발언들이 유족들의 또 울분을 사고 있는데, 가족과 따뜻한 밥을 먹던 일상이 큰 행복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뭐 출소 후에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보기에는 과연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저희도 피해자 입장에 서서 고소 대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해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 변호인으로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수위에서 본인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면서 이렇게 뭔가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범행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뉘우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오히려 유족들만 자극하고, 또한 재판부, 재판장이 보기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렇다면 선처할 사정이 없고 상당히 엄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큰 그런 발언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좀 단서가 되는 게,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당시에 사이코패스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면은 기재가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이코패스 검사했더니 그 기준에 딱 그 경계선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의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만, 피해에 대해서 공감을 못합니다. 특히 피해자, 뭐 유족, 어떤 고통 속에 있고 어떤 슬픔에 차 있는지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고통, 내가 현재 나도 예전에 이런 피해도 당했고 나도 억울한데 내가 더 큰 피해자인데 고작 이것 때문에 나를 잡아두고 사형을 구형하다니 나 너무 억울하다. 자기 본인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밥을 먹던 일상이 큰 행복이었다라든지, 또는 엄마의 밥을 먹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들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반성문을 통해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유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재판부에도 영향을 주고 또 저희도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굉장히 효과는 미미하고 없거나 또는 역효과는 굉장히 큰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역효과가 크다.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지금 잇따라 내놓은 김소영인데, 어쨌든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했고 피해자 유족들 역시 지금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좀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다 아시는 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은 꽤 있어요.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사형이 확정되고 있었죠. 그런데 상급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1심에서 사형 선고된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형 관련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고에도 큰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꽤 많거든요. 판결들이. 그러다 보니
유사한 수준의 범죄에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사건 보니까 사형 선고 안 했네요. 그럼 우리도 못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은 유사한 사건 보니까 이미 여러 건에서 다 무기징역 선고했네요. 예. 그럼 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반성도 하지 않고요.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 발뺌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2명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형이 선고되기보다는 무기징역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설령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예. 상급심에서는 다시 무기징역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오늘 27일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입니다. 지난 6월 SNS에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기억을 하실 텐데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다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사람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요. 대낮입니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동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이런 모습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마약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후에 보니까 또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약 복용이 맞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이 시간에 네. 저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선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검사와 소변 검사는 각각 좀 일정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서 석방은 됐지만 모발을 감정했고 예. 결국은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러면 그 당시에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기에는 다소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즉, 이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대략 한 열흘 전까지는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 오래된 거는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영상 6월에 SNS에 확산됐던 예.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 이 영상이 확대되니까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상이 촬영된 저 당시에 어떤 약물 또는 마약류 등을 복용했는지 또는 흡입했는지 투여했는지 등등을 소변 감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의심된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석방할 수밖에 없었죠. 긴급 체포한 후에. 하지만 모발 감정은 이제 모발을 채취해서 네. 검사를 하는 건데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에 1cm 정도 이제 기르는데 수개월, 짧게는 수개월 또는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업무하다가 모발 채취 현장에도 가보면은 한두 가닥 뽑는 게 아니에요. 동전 크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뽑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인권 침해다,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조금 바뀐 추세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뽑아갑니다. 아무튼 이 모발 감정을 통해서 이번에 마약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이 검사만으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만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마약을 어떤 경위로 구입했냐, 어떤 방식으로 구했냐, 누구로부터 얻었냐, 그리고 평생 단 한 번의 마약 투여였는데 영상이 찍혔고 보도가 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이렇게 긴급 체포가 됐다가 석방됐다가 다시 드러났다. 네.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미 그 전에 여러 차례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예. 네, 이런 정황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해서 경찰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모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예. 이제 머리카락이라는 게 신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 대상에 대한 신체 침해입니다. 결국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죠. 이게 신체 감정을 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요건의 수준이 낮은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모발 감정이 이제 최대 1년까지의 이 투약 이력을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 말씀해주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약을 입수를 했고 또 투약을 했는지 그걸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자택도 압수수색도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투약 의심 정황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도 아직까지 좀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증거가 나오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마약을 제조하거나 뭐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뭐 수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예. 아주 엄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는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고 죗값을 치르고 나오겠다 이런 전략을 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 남성이 당시에도 최초 보도가 됐을 때도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도 저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서 있던 겁니다. 네. 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제가 스트레칭 한 겁니다 라고 하는 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예. 있거든요. 누가 봐도 스트레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의 이 마약 수사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어지간하면 다 잡아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다 확인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한다? 글쎄요. 아직 긴급 체포됐다가 한번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 긴급 체포하기보다는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일 부른다고 하는데 예. 아마도 내일 경찰에 가서는 다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남성이 근데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요. 경찰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오남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마약이 나왔잖아요. 예. 체내에서. 그런데 보통 시작을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입을 한다거나 네. 뭐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또한 정상적으로 복용을 하면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예. 이거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과용하면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여러 군데서 모아서 한다거나 또는 음주, 이제 술과 함께 하면서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처방받아서 일단 오늘은 너에게 몰아주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 몰아주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 예. 점점 더 수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뭐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남성이 좀 입장을 바꾸는 또 계기가 나타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에 공개된 한 리스트를 함께 좀 보시겠는데요.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들이 편지를 보낼 상대를 고르기 위한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 위쪽에 교정시설 리스트라고 적혀 있고요. 또 아래로는 여성 수용자들의 명단과 함께 출생 연도 그리고 간단한 특징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혈액형, MBTI, 성격, 또 심지어는 키나 체중 같은 신체 정보까지 적혀 있어서 조금 민망하기까지 하죠. 대체 뭘 위해서 작성된 문서일까요? 자, 이 문서 상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 원, 매칭된 여성 편지 3회 보장. 자, 그렇습니다. 여성 수용자들을 펜팔 상대로 연결해주기 위한 리스트인 건데요.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거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해당 펜팔 서비스는 일반인 남성이나 타 교정시설의 남성 수감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돈을 받고 소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교도소 남녀 수용자 사이의 펜팔은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은 남녀 수용자 간 펜팔이 많다며 규정상 내용은 검열할 수 없지만 하루 수백 통의 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참 여성들에게 좀 민감한 내용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자, 이 개인 정보들을 본인들이 동의를 했는지 어떤 경로로 이걸 수집을 했는지 밝힐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옥바라지 대행 업체 뭐 이런 표현을 예. 쓰는데 네네. 현장에서는 보통 수발업체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서 대신 받아주고 전달하고
원래 취지는 그랬는데 네. 이게 좀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된 건데요. 실제로 이 구치소 내에 또는 교도소 내에 펜팔업이 성행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혼인 신고도 합니다. 네, 그런가요? 남녀가 처음 본 거죠. 한 번도 못 봤죠. 예. 그런데 펜팔을 통해서 혼인 신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부양 가족 있다, 나 혼인도 했다, 가족도 있다라고 해서 형량을 서로 좀 줄이기 위한 아. 네, 그런 일종의 예. 계약 거래가 예. 계약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어쨌든 지금 보도를 한 저 내용은 일종의 좀 성적인 요소가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여성 리스트가 있고 여성 수용자 리스트가 있고 남성 수용자가 저 리스트를 받아서 목록을 받아서 선택을 하고 대행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하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최근까지도 구치소 안에 수용되어 있던 그 고객들에게 물어봤더니 예. 반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리스트도 여성 수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역시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예. 수수료를 챙기는 건데 지금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저게 작성이 된 거냐, 네. 확보가 된 거냐. 우선 첫 번째는 실제 목록이 아닌 것도 많답니다. 광고용으로. 예,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뭔가 인기를 끌만한 요소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홍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른바 일종의 미끼죠. 예. 미끼도 있고 또 그 외에는 자발적인 제공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가를 이제 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신의 정보를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출소한 동료 수용자가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 이 사람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라고 라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교정 공무원들이 이거 교도관들이 뭔가 이거 다 알아서 중간에 세주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돼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교정 공무원들이 관여하겠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행 업체가 있는 것도 그렇고 뭐 편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고요. 예. 실제로 형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이제 수용자들이 주고받는 편지 내용은 예. 이제 검열 대상도 아닙니다. 검열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범법이거나 네. 기타 편지의 상대방이 뭐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암호로 작성돼 가지고 의심되거나 이런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검열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검열이 안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구치소 내에서 이런 일이 더 활발한데 구치소는 미결 상태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구치소 내에서는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것인데 이 수발업체 또는 옥바라지 대행업체의 문제가 또 하나가 대리 도박이 요즘에 성행하고 있답니다. 구치소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도박 유형은 아닙니다만 예. 불법 스포츠 도박들 있잖아요. 네, 어떤 경기의 승패라든지 뭐 득점이라 이런 거에 베팅을 하는, 네, 예. 이런 리스트를 다 보내준 다음에 거기에 그 체크를 해서 받아낸 다음에 또 돈을 또 다른 경로로 받고 대신 그렇게 베팅을 해서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대리 도박까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예. 이런 불법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수용시설 안에서 또 갈취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또는 내가 나가면 뭐 해줄게라고 예. 하면서 또 사기를 대가를 주는, 제공받는다든지 예.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무죄 추정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네네. 하지만 이런 옥바라지 대행업체 또는 수발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